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30대 중반이 된 결혼 10년 차 여자입니다. 기혼자 치고는 나이가 아직 어린 것에 비해 결혼한 지는 꽤 오래됐다고요? 맞아요. 조금 부끄러운 얘기긴 하지만 본격적인 시댁살을 시작하기 전에 제 결혼 과정을 먼저 얘기해드리고 시작을 해야겠네요. 사실 저는 20대 중반에 사귀던 남자친구와 아이를 갖게 되어 주변 친구들에 비해 결혼을 빨리 하게 된 편이었어요.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정신이 아찔하네요. 나름대로 제 인생 36년에 가장 큰 위기 중 하나였거든요. 물론 저나 남자친구나 성인이기도 했고 저는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독립도 했던 상태라 아이를 갖는 일이 그렇게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될 일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결혼 전에 임신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당시엔 마치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사고를 저지른 느낌이었어요. 심지어 남자친구는 저보다 3살이 어린 연하였기에 아마 더 놀랐을 거예요. 비밀한다고 했는데도 그 낮은 확률을 뚫고 찾아와주는 아이가 있더라고요. 그게 제 이야기가 될 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지만요. 누나, 우리 이제 어떡하지? 진짜 임신이야? 테스트기가 잘못된 게 아니고? 나도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다. 그럴까봐 나도 2번이나 더 해보고 병원 가서 혈액 검사까지 받았어. 근데 임신이라잖아. 아, 진짜 미안해. 어떡하냐 정말? 어떡하긴 당연히 지워야지. 지울 수 있어? 불법 아니야? 그럼 이대로 낳자고? 뭐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봐야 될 거 아니야. 그렇긴 하지만 저와 남자친구는 그때 사귄 지 반년 정도밖에 안 된 파릇파릇한 연인이었고 갑작스럽게 찾아온 아기를 키우기에는 마음의 준비가 너무나도 안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저는 아기를 꽤 좋아하는 편이라 언젠가 결혼을 하게 된다면 아이는 꼭 가질 거라고 늘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그게 그 나이 때는 아니었거든요. 결혼도 빨리 하고 싶어 하던 편이긴 했지만 남자친구를 만나기 전까지는 제대로 마음 붙일 만한 연애도 그럴 만한 사람을 찾지도 못했던 따라 완전히 나중 일로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만 해도 이랬으니 남자친구는 오죽했을까요? 남자친구는 대학교에 입학하자마자 군대에 다녀오고 제대하자마자 복학하고 소개를 받아 저와 연애를 하다가 이렇게 된 거였으니 상황이 더 절망적이었을 거예요. 그때는 참 내 탓이라고 했다가 네 탓이라고 했다가 하면서 원망도 많이 하고 툭하면 우울해하면서 서로에게 상처도 많이 주고받았던 것 같아요. 그것도 다 저희가 미숙하고 어렸던 탓이었겠죠. 어쨌든 처음 임신 상황을 알아차렸을 때는 저희 둘 다 아이를 얼른 지워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이성이 거의 마비된 채로 매일 아이를 지우는 법을 찾아 헤맸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는 지금만큼 검색하면 모든 정보가 나왔던 때는 아니라서 그런지 생각보다 방법을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게다가 이런 민감한 문제는 쉬쉬하느라 바쁜 사회 분위기 탓인지 더더욱 찾을 수가 없었어요. 초기라 딱히 증상은 없었을 텐데도 매일매일 살얼음판을 걷는 긴장과 불안함 속에서 지내서 그런지 온몸이 쑤시고 아팠어요. 그러다 어느 날 지쳐있는 제 모습을 보고는 문득 남자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누나, 근데 우리 그 아기 꼭 지워야 돼?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럼 키우겠다는 거야? 우리가 만든 아기니까 우리가 책임져도 되는 거잖아. 우리 처음 아기 생겼을 때부터 지금까지 쭉 지울 생각뿐이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좀 이상해서. 원래 임신은 축하받아야 할 일이잖아. 그리고 우린 둘 다 성인이고. 허무맹랑한 소리 하지 마. 둘 다 성인이면 혼전 임신해도 되는 거야? 우리 부모님 엄청 엄격하고 보수적이셔. 내가 혼전 임신한 거 알면 날 죽이려고 하실 거야. 내가 잘 설득해 볼게. 우리 낳자, 어? 갑자기 왜 이래? 내가 이 아기 낳는다 치자. 그럼 아기 키울 돈은 있어? 넌 아직 대학 졸업장도 못 땄고 돈은 내가 벌고 있는데 임신하고 출산하면 일 못하는 기간 동안 돈은 누가 벌라고? 내가 휴학하고 아기 태어나기 전까지 어떻게 돈 모아볼게. 그냥 낳자 우리. 내가 육아도 잘 돕고 아이 어느 정도 크면 공부도 다시 해서 졸업장 따고 바로 일할게. 누나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줘. 갑작스럽게 생긴 아이지만 이대로 지워버리면 나 평생 후회할 것 같아. 남자친구의 어두운 얼굴 보니 막상 저도 세게 나가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도 그를 게 저도 아이를 지우는 방법을 찾는 동안 점점 제 뱃속의 아이가 자라고 있다고 생각하니 점점 죄책감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이 아이도 어쩌면 태어나고 싶을지도 모르는데 제 입장만 생각하고 죄 없는 아이의 생명을 지워버린다 생각하니 아직 얼굴도 모르는 아이에게 한없이 미안해졌어요. 게다가 남자친구마저 저런 모습을 보이니 제 마음이 더 약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우리가 악이 아니었으면 몇 년 연애하다가 헤어졌을지도 모르는데 평생 함께할 짝과 해야 할 결혼을 나랑 해서 후회하면 어떡해. 내가 임신해버리는 바람에 나랑 결혼했다고 나중에 나 원망하면 어떡하냐고. 내 실수인데 왜 누나를 탓해. 그럴 일 없어. 그리고 우리가 만난 지 6개월밖에 안 되긴 했지만 그동안 잘 지내기도 했고 앞으로도 지금처럼 잘 지낼 수 있도록 내가 노력할게. 누나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난 누나 같은 사람이랑 만나서 참 좋아. 이대로 결혼해도 후회 없을 것 같아. 솔직히 그때 남자친구가 했던 말을 반은 믿고 반은 의심했어요. 약간 꼰대 같을 수도 있지만 남자친구가 그런 걸 판단하기엔 나이가 너무 어렸고 연애 경험도 많지 않다고 느꼈거든요. 하지만 그 말을 하는 남자친구의 눈빛만큼은 정말 진실되게 느껴졌어요. 그래도 이렇게 감정에 휩쓸려서 낳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아. 방법을 찾는 동안 시간을 두고 고민을 좀 해보자.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남자친구가 그렇게 말한 순간부터 이미 마음이 반쯤은 이대로 낳자는 쪽으로 기울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일주일 정도 조금 더 고민해보다가 결국 남자친구와 함께 아이를 낳기로 결정을 내렸죠. 결정을 내린 뒤로는 참 폭풍 같은 나날을 보냈던 것 같아요. 저희 친정 부모님도 시댁도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난리가 났어요. 양가 부모님께서도 처음에는 창창한 나이에 갑자기 아이가 웬 말이냐며 지우라고 난리셨죠. 저와 남편 인생을 생각하면 당연한 반응이었지만 그래도 막상 그런 말들을 들으니 하나하나 다 상처가 되더라고요. 게다가 저야 결혼을 좀 일찍 한 여자들이 마땅히 출산할 수 있는 나이라 치지만 남편은 애아빠게 되기엔 너무나 어린 나이라 그런지 시댁에서는 정말 저를 못마땅해 했어요. 남편에게는 1살 터울의 누나, 그러니까 저보다 2살이 어린 시누이가 있었는데 특히 시누이의 태도가 가관이었죠. 올케는 무슨 임신한 여자가 옷을 그렇게 입어? 그 나이에 임신한 게 자랑도 아니고 나 부끄럽게 옷차림이 그게 뭐예요? 사람들이 임산부인 거 알면 기함하겠다. 제가 의류 쪽에서 일을 하면서 직접 모델도 했어서 꾸미는 걸 워낙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옷 취향이 워낙 하늘하늘하고 몸매가 드러나는 여성스러운 스타일이었는데 임신 초기라 배가 별로 나오지 않아서 평소 입던 스타일로 시댁에 인사를 갔을 때였어요. 처음부터 밉보이면서 시작하게 된 결혼 생활이었는데 겉보기에 이미지라도 조금이라도 예쁘게 보이고 싶어 차려입었던 건데 보자마자 썩은 얼굴로 저를 빤히 보면서 한다는 첫마디가 저거였어요. 게다가 시누이들이면 다 그런지는 몰라도 저보다 어리면서 묘하게 반말과 존댓말을 섞어서 말하는 게 기분이 참 나쁘더군요. 사회에서 만났으면 저한테 찍소리도 못했을 것 같은데 지 동생이랑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나이도 많은 제가 형님 하며 존칭을 써야 하는 것도 너무 신경 쓰이고 짜증이 났어요. 아직은 배가 많이 안 나와서 옷이 들어가더라고요. 몇 개월 있으면 배 나와서 예쁜 옷들은 다 안 맞을 텐데 지금 이럴 때라도 많이 입어두려고요. 유하게 넘어가려고 애써 웃으면서 한 말에도 시누이는 무슨 심한 소리를 들은 사람 마냥 펄쩍 뛰더군요. 뭐라고요? 무슨 애 엄마가 꾸밀 생각이나 해. 애를 어떻게 키울까 그런 고민이나 할 것이지. 어차피 내일 모레 혼인신고하는 유부녀가 이런 아가씨 같은 옷 입어서 뭐 하려고? 임산부 아닌 척 남다리나 꼬시려고 그래요? 불쌍한 내 동생 놔두고? 그게 무슨 그런 생각을 할 리가 없잖아요, 형님. 누나,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괜히 사람 기분만 상하게. 아우, 내가 무슨 말을 했다 그래. 난 걱정이 돼서 그러지. 저놈의 배 때문에 결혼식도 못 올리고 있는데 그새 다른 남자랑 눈 맞아버릴까봐.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 좀 해. 솔직히 그런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너무 속상해서
빈 방에 몰래 들어가 조용히 눈물만 훔쳤어요. 잠깐 그러고 있으면 남편이 바로 찾아와서 달래주곤 했죠. 여보, 미안해. 우리 누나가 원래 좀 말하는 게 거칠어. 정말 미안해. 많이 속상했지? 제가 뭘 그렇게 막말을 들어야 할 만큼 잘못했나 분노가 치밀다가도 그때는 할 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나름대로 학교도 다 졸업하고 업계에서 어느 정도 인맥도 쌓아놓은 상태라 충분히 복직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놓은 상태에서 애를 가진 거지만 남편은 아니었으니까요. 뭐 하나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린 나이에 애나 돌보게 만든 제가 얼마나 미웠을까. 시댁 쪽 입장도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어서 저는 그런 푸대접도 꿋꿋이 견뎌냈어요. 이렇게 묵묵히 견디다 시간이 흐르면 처음엔 안 좋았던 시선도 점차 나아지겠지. 언젠가는 저라는 사람을 색안경 없이 봐주시겠지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미련한 짓이었던 것 같아요. 한 번 바뀐 미운 털이 그렇게 쉽게 뽑힐 리 없다는 걸 그때는 미처 몰랐어요. 그리고 혼전 임신은 두 사람 모두의 책임인데 제가 나이가 많고 사회적 기반을 확보해 놓은 상태라는 이유만으로 저 혼자 죄인처럼 굴면서 푸대접을 받는 게 당연한 건 아니라는 것도 그땐 생각지 못했어요. 신우의 행포는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제가 임신하면서 살이 좀 많이 쪘거든요. 20kg 정도 쪄서 임신 전이랑은 정말 제가 봐도 다른 사람처럼 느껴질 정도로 몸이 커졌어요. 저는 키도 있는 편이다 보니 살이 찌니까 정말 전체적으로 부해 보이는 게 안 그래도 스트레스였는데 그 감정을 자꾸만 신우이가 부추겼어요. 아니 올케 모델하던 사람 맞아요? 지금 올케 몸 보고 옛날에 모델했던 사람이라고 하면 진짜 아무도 안 믿겠다. 아, 제가 살이 좀 많이 쪘죠. 임신하니까 식욕 조절이 잘 안 돼서 그동안 관리한다고 못 먹던 한을 임신하는 동안 다 푸나 봐요. 그래도 이건 좀 아니에요. 내 동생도 남잔데 나이도 연상인데 살까지 이렇게 띠룩띠룩 쪄버리면 나중에 올케를 쳐다보긴 하겠어요? 남편이 그럴 사람은 아니지만 출산하면 다이어트 해야죠, 당연히. 저도 이 몸 그대로 유지할 생각은 없어요. 해야죠, 그럼. 안 하면 사기 결혼이지. 그래도 올케가 그나마 봐줄 만한 게 얼굴이랑 몸뿐이었는데. 봐요. 지금 다 망가졌잖아. 어린 나이에 애 생겨서 결혼한 건데 아무리 신뢰가 있다고 해도 다른 부부랑은 달라요. 남들보다 더 긴 세월을 같이 살아야 하는데 서로 안 질리게 관리 잘 하셔야죠. 결혼도 안 한 새파랗게 어린 시누이가 훈수둔답시고 그렇게 인생 2회차인 척 다 안다는 듯 말하는 게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살찌기 전에는 임산부 같지 않다고 뭐라 하더니 임신해서 살이 찌니 모델하던 사람 같지 않다고 뭐라고 하는 것도 참 속이 빤히 보여서 역겨웠어요. 게다가 사람이 양심은 또 어찌나 없는지 제가 일을 할 때 선물 받은 예쁜 옷들이 많거든요. 그걸 알아서인지 저희 집에만 오면 드레스룸으로 쳐들어가는 건 일상 다반사였어요. 신우이가 무례하게 구는 거야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니 얌전히 구경만 하는 거면 그것도 그러려니 해줄 수 있었는데 신우이는 자꾸만 불쾌하게 사족을 달았어요. 어머, 이 옷 너무 예쁘다. 올케, 이거 저 주시면 안 돼요? 어차피 지금은 안 맞아서 못 입으실 것 같은데? 이렇게 화려한 옷은 애 낳으면 육아하느라 입고 나갈 데도 없겠다. 입고 나갈 데가 왜 없어요. 가족끼리 외출할 때도 입고 친구들이랑 약속 생기면 입고 나가야죠. 육아하는데 친구들이 불러줘요? 저는 약속이 진짜 많거든요. 한참 그럴 나이잖아요. 제가 전에 예쁜 옷 맘먹고 찾아보려고 해도 잘 못 찾겠던데 확실히 올케가 그쪽 일을 해서 그런가 보는 눈이 탁월하시네. 이거 가격도 비쌀 것 같은데? 약속이 적든 많든 아끼는 옷이라서 안 돼요. 보시는 대로 가격도 꽤 나가는 비싼 브랜드 옷이고요. 나중에 살 빼서 다 입을 것들이니까 탐내지 마세요. 제가 이거 형님 다 드리면 저는 나중에 뭐 입으라고요. 올케, 살 빼는 게 그렇게 쉬운 줄 아세요? 말처럼 그렇게 쉬우면 여자들이 다 날씬하지. 그리고 애 낳는다고 살 저절로 빠지는 거 아니라던데요? 오히려 애 낳으면 몸 망가져서 군살 생기고 더 빼기 힘들대요. 괜찮아요. 애 낳고도 날씬한 엄마들 많이 봤거든요. 저도 명색이 모델이었는데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을 만큼 빠삭하기도 하고요. 살 빼는 건 자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와, 치사하다 치사해.
아니 원래 올케들은 동생한테 안 입는 옷 막 물려주고 그러지 않나? 나는 내 동생이 나보다 나이 많은 여자 데리고 왔길래 아 드디어 나도 올케가 생기는구나 하고 기뻐했는데 무슨 올케가 이래요? 어차피 입지도 못할 거 완전 욕심쟁이다. 제가 왜 올케예요 형님? 참나 이러면 옷들도 서운해해요. 주인이 왜 날 옷장에서 안 꺼내주지? 그러면서요. 그럴 바엔 입을 수 있는 사람이 열심히 입어주면 좋지 않나요? 걱정 마세요. 그럴 일 없게 제가 곧 입고 다닐 거니까. 에이 지금 몸 보면 못 그럴 것 같은데. 그래요. 그 옷 언제 입나 두고 볼게요. 1년 후에도 못 입으면 저 주는 걸로 해요. 약속! 툭하면 제 살찐 몸을 비꼬면서 양심 없는 헛소리를 어쩜 저렇게 눈 하나 깜빡 않고 뻔뻔하게 잘해대는지 그냥 내가 죄인이다 생각하고 참자 싶다가도 한 번씩 욱해서 멱살이라도 잡고 흔들고 싶었지만 겨우 넘어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신우의 그 어이없는 갈굼이 시도 때도 없이 떠오르는 덕분에 얻은 화병 대신 좋은 점도 하나 정도는 있었네요. 출산 후 정신없이 육아하느라 자칫 나태해질 뻔한 다이어트 의지가 불태워지긴 했거든요. 그래도 제 옆에서 저를 꿋꿋하게 지켜주는 남편 덕분인지 아이를 낳아 잘 길러보겠다는 제 결심은 마지막까지 꺾이지 않았고 그렇게 저희는 예쁜 딸을 낳게 되었어요. 딸을 낳아보니 그 조그만 게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럽던지 신기하게도 남편과 저의 얼굴에서 장점만 반반 섞어 넣은 얼굴로 예쁘게 태어난 딸을 보니 이상하게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성급하게 아기를 지었다면 이 예쁜 얼굴도 못 봤겠지 싶은 생각 때문에요. 아이가 태어났던 순간은 정말 인생에서 잊지 못할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산후조리를 마치자마자 제 눈앞에 펼쳐졌던 건 전쟁 그 자체였어요. 남편은 정말 아이를 낳기 전에 약속했던 것처럼 저와 딸을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대학을 잠시 휴학한 뒤 남편은 한 학기 동안 열심히 함께 휴가를 해줬어요. 덕분에 남들은 잠을 한숨도 자지 못해서 가장 힘들다던 100일까지 저는 남편과 하루씩 교대로 아이를 케어해서 잠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었고 상대적으로 몸이 튼튼한 남편이 아이를 자주 안아주고 집안일도 함께해서 그런 부분에서야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여보, 우리 정말 아기 낳기 잘한 것 같아. 그치? 내가 뭐랬어. 내가 잘한다고 했잖아. 우리 하정이 좀 봐. 어쩜 이렇게 예쁜 아기가 다 있을까? 그러니까. 근데 당신 복학하면 그땐 어떡하지? 지금이야 같이 하니까 좀 수월하다지만 나중에 나 혼자 아이를 볼 수 있을지 좀 걱정돼. 그래? 그럼 한 학기 더 휴학할까? 아니야. 그래도 언제까지고 미룰 수도 없는 거잖아. 차라리 빨리 졸업해서 일하는 게 더 나를 돕는 거야. 그건 그렇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남편의 복학 시기가 다가오면서 막연한 불안감 때문인지 스트레스가 점점 커지더라고요. 그 와중에 한 가지 더 스트레스였던 점은 신우이 때문이었어요. 신우이는 틈만 나면 예쁜 조카를 보러 온다는 핑계로 연락도 않고 저희 집에 방문하기 일쑤였어요. 나중에는 초인종 소리에 노이로제가 걸릴 지경이었어요. 이 시간에 올 사람이 없는데 누가 또 왔어? 내가 확인해 볼게. 아, 왜 그래? 누나네. 아, 진짜 연락하고 오라니까. 내가 정말 면목이 없다. 미안해. 최대한 빨리 돌려보내 볼게. 아니야, 됐어. 들어오면 또 애 이쁘다고 한참 안 나갈 텐데 뭐. 어떻게 빨리 돌려보내려고. 냅둬. 때 되면 알아서 나가겠지. 미안해 여보. 미안하긴 당신 잘못도 아닌데. 남편이 미안해 죽겠다는 얼굴로 문을 열자 어디서 술은 또 실컷 퍼마시고 온 건지 잔뜩 벌게진 얼굴로 싱글벙글해진 형님의 얼굴이 보이더군요. 올케 저 왔어요. 네, 허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허락? 내가 뭐 언젠 연락하고 왔나? 요 근처에 약속 있어서 왔다가 우리 귀여운 하정이 생각나서 얼굴 좀 보려고요. 아유, 우리 이쁜 하정이 고모 보고 싶었죠요? 고모도 보고 싶었지. 우리 하정이 보러 왔지. 그럼 고모가 이 집에 누굴 보러 왔겠어? 안 그래? 그치 하정아? 형님, 술 냄새 나니까 하정이 볼 거면 양치하고 손도 씻고 와서 봐주세요. 아기 면역에 치명적이에요. 아, 네, 알겠습니다. 우리 공주 위해서는 말을 들어야죠. 공주님을 낳아주신 위대한 올케.
어쩜 하는 말마다 그렇게 얄미운지. 얄미운 말에서 사람 속 끓이기 대회 나가서 상이라도 타온 사람 같았어요. 그래도 그 말을 일일이 대꾸해서 소란을 일으키는 것보단 못 들은 척하는 편이 에너지 소모가 덜하니 신우이가 애를 보러 왔을 때는 거실에 남편과 아이를 두고 그냥 방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도 제 동생 닮았다고 지 딸은 예뻐 보이는 모양인지 딸은 끔찍하게 예뻐했거든요. 그 모습조차 저는 꼴 보기 싫어서 신우이가 방문하면 저 대신 애 보러 온 고모보다 생각하고 방에 들어가서 좀 쉬었죠. 그러면 방문 너머 일부러 언성을 높여서는 또 이런 식으로 얄미운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머, 하정아, 니네 엄마 그새 어디 갔어? 코 자나? 어떻게 이렇게 작고 이쁜 딸을 버리고 들어갈 수가 있어? 니네 엄마 너무하다. 그치? 고모 왔는데 쳐다도 안 보고 하정이도 엄마 버리고 고모한테 올래? 고모랑 살까? 누나, 헛소리 하지 마. 우리 하정이가 왜 누나한테 가? 야, 너도 네 마누라 닮아가니? 왜 이렇게 예민해? 그냥 농담하는 거지. 어차피 하정이가 내 말 벌써 알아들을 리도 없고. 애가 아무리 말을 못 알아듣는다고 해도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그리고 사람이 꼭 말이 통해야 알아듣는 거야? 분위기로 감지할 수 있는 것들도 분명 있다고. 아, 알았어. 알겠다고. 자식이 결혼하더니 정색은. 나이는 한참 어린 게. 그래봤자 우리 1살 차이거든. 그리고 내 아내한테 그딴 식으로 말하지 말라고 몇 번 말해. 누나보다 2살이나 많은 사람이야. 그렇게 하대하듯이 하지 마. 집에도 연락 좀 하고 오고. 야, 내가 내 동생 내 조카 집에 오겠다는데 맨날 허락받고 와야 돼? 우리 가족이야. 그러는 너는 뭐 우리 엄마 아빠 집 올 때 허락받고 오냐? 그리고 내가 언제 올케를 하대했다 그래. 애한테 장난 좀 친 걸 가지고 2절 3절. 아, 기분 나빠. 솔직히 올케가 좀 너무한 건 맞잖아. 어떻게 신우이가 왔는데 오자마자 방에 쏙 들어가 버리냐? 내가 뭐 애 봐주러 왔어? 애 예뻐만 하다 가려고 왔지? 가만 보면 은근슬쩍 손님한테 육아 떠넘긴다니까?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 누나가 뭘 한다고 그래. 누나가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거 참아주는 것만 해도 고맙게 여겨야지. 어차피 하정이 보러 오는 거라며. 이럴 때 좀 하정이 잠깐 봐주면 서로 좋잖아. 그렇게 싫고 힘들면 좀 작작 오든가. 괜히 와서는 싫은 소리나 해야 되고. 다음부터 연락 안 하고 오면 진짜로 문 안 열어줄 거니까 그렇게 알아. 뭐? 이야, 너 아주 결혼하니까 마누라 치마폭에 쌓여서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그래,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간다 가. 지 새끼 예뻐해줘도 난리야. 아, 짜증나. 어차피 나 당분간 오고 싶어도 못 오니까 나 없는 시간 동안 충분히 즐겨라. 왜? 못 들었어? 6개월간 어학연수가. 아, 그래. 잘 다녀오고. 그래. 올케한테도 좀 전해주고. 올케, 저 가요. 방까지 형님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별로 대꾸하고 싶지 않아 가만히 있었어요. 현관에서 부스럭거리며 신발 신는 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열리는 소리가 이어 들리더군요. 이제야 한숨 돌린다 싶었는데 마지막 남긴 말이 가관이었어요. 야, 근데 네 와이프 살 좀 빠졌냐? 모르겠네. 왜? 아니, 묘하게 갸름해진 것 같아서. 육아한다고 힘들 텐데 밥 좀 든든하게 먹여. 올케는 살찐 게 훨씬 나아. 그래? 그렇게 많이 빠졌나? 난 왜 몰랐지? 알겠어. 이만 간다. 육퇴 후 남편과 함께하는 맥주 맛에 빠져 한동안 살을 뺀다 말로만 하고 못 빼던 시기가 있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최근 맥주와 야식을 끊었더니 붓기가 빠지는 건지 2kg 정도 감량했거든요. 그런데 그 미묘한 차이를 알아보고 경계하는 게 참 놀랍고 소름 끼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더욱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며 의지가 불타올랐어요. 당시 몸무게에서 출산 전으로 돌아가려면 15kg는 빼야 했지만 형님이 돌아오기 전까지 뺀다고 생각하면 충분한 기간이었어요. 여보, 나 요즘 아이 보느라 몸이 여기저기 쑤시는데 운동 좀 시작해볼까봐. 그거 좋은 생각이네. 내가 애 보는 동안 운동하고 와. 고마워, 여보. 저는 그 길로 당장 헬스장을 끊으려다 우연히 오후 헬스장 직원을 뽑는 공고를 보고 아예 오후 인포데스크에 지원을 했어요.
공고 직원 혜택으로 헬스장 이용을 마음껏 하게 해준다는 말이 적혀 있었거든요. 남편은 복학을 하고 오전 위주로 수업을 짰고 수업이 끝나면 아이를 남편에게 맡기고 저는 헬스장으로 근무를 나갔어요. 아이를 키우려면 몇 푼이라도 더 벌여야 했기에 저에겐 정말 딱인 일이었죠. 점장님도 좋은 분을 만나서 일하는 동안에도 손님이 없으면 운동을 하게 해주셨고 기구 사용법 같은 것도 자세히 알려주셨어요. 낮엔 아이를 보고 오후엔 운동과 근무를 병행하니 활동량이 확 늘어서인지 정말 살이 쭉쭉 잘 빠지더라고요. 한 달에 3kg꼴로 무난하게 빠졌던 것 같아요. 중간에 10kg쯤 뺐을 때 정체기가 길게 와서 조금 애가 타긴 했지만 형님이 한국에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렸을 때쯤에는 15kg를 빼는데 겨우겨우 성공을 한 상태였죠. 운동으로 건강하게 살을 빼고 근육을 키워놓으니 제 몸은 모델 시절보다 더 탄탄하고 라인이 예뻐 보이더라고요. 얼굴에 혈색도 들고 자신감도 넘쳤어요. 예전에 옷장에 쌓아놓고 못 입던 옷들도 하나 둘 꺼내 입으면서 행복감을 느끼고 있을 때쯤 시부모님의 생신이 다가왔어요. 간만에 비싼 레스토랑에서 코스 요리를 먹기로 한 자리라 저도 격식 있게 갇혀있고 나가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뭘 입을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시누이가 달라고 꽤 오랫동안 생떼를 썼던 모 명품 브랜드의 핑크색 트위트 자켓이 눈에 띄었어요. 1년 뒤에도 못 입으면 자기한테 달라 했던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던 차에 잘됐다 싶더군요. 이번 기회에 이걸 입고 나가서 제가 한 말을 스스로 지켰다는 걸 직접 눈으로 보여주고 싶었어요. 와 여보, 진짜 오늘 연예인 같다. 우리 연애하던 시절 같아. 내가 이래서 당신한테 첫눈에 반했었는데. 그치, 나도 살쪄 있을 땐 내가 아직도 한참 이쁠 나이라는 걸 까먹고 살았어. 살 빼길 너무 잘한 것 같아. 설레 보이는 남편의 눈을 보면서 연애 초에 느꼈던 행복감을 참 오랜만에 다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연애 시절을 회상하며 즐겁게 대화하다 도착한 레스토랑엔 시부모님과 시누이가 먼저 와 있었어요. 아, 올케? 네 형님, 오랜만이에, 아유, 이게 무슨 일이냐? 둘이 옷을 아주 똑같이 입었네. 사이다를 날려줄 생각에 신나게 왔는데 시누이는 저와 비슷한 핑크색 트위트 자켓을 입고 앉아 있었어요. 그렇게 달라고 생떼를 부리더니 같은 제품은 못 사니까 디자인만 비슷하게 카피한 듯한 다른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참 기가 차면서도 안쓰럽더라고요. 그렇게 누군가를 따라하고 말아야 직성이 풀리나 싶기도 했고요. 어찌됐든 제가 싫어하는 사람과 얼핏 보면 같은 옷을 입고 있다는 게 좀 불쾌하더라고요. 제 속도 모르시고 시부모님은 두 사람이 쌍둥이 같다느니 자매인 줄 알겠다느니 속 없는 소리나 하셨죠. 형님도 제가 이 옷을 입고 나올 줄은 몰랐던 모양인지 벙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끼리만 느끼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가 시작됐어요. 이렇게, 근데 살을 언제 이렇게 많이 뺀 거예요? 나 처음에 저쪽에서 걸어 들어오는데 못 알아볼 뻔했잖아.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가 정말 인물은 훤칠하다니까. 키도 크고 얼굴도 작고 살 빼니까 아주 인물이 나네 나. 에이 엄마, 그건 너무 오바다. 키 큰 건 맞는데 올케가 인물이 그 정도는 아니지. 나는 올케 살쪘을 때가 오히려 얼굴이 낫던데. 동글동글 복스러워 보이고. 어머 그래요? 다들 주위에서 살 빼는 게 낫다고 하던데 그쪽은 형님 취향인가 봐요. 그래서 형님께서 이렇게 볼살을 동그랗게 찌워오신 거구나. 미국에 맛있는 게 많았나 봐요. 뭐라고요? 그치. 안 그래도 나도 그 소리 하려고 했다. 너 대체 뭘 그렇게 먹어댄 거야? 미국엔 고칼로리 음식 많다고 그렇게 조심하라니깐. 엄마, 나 별로 안 쪘거든요. 어머 안 찌긴요. 미국 가시기 전에 저희 집에 왔을 때 똑똑히 기억하는데 그땐 이렇게 얼굴이 동그라지진 않으셨어요. 근데 뭐 형님이 그게 좋으신 거면 됐죠. 확실히 복스러워 보이긴 하네요. 올케 그만해요. 좀 짜증나려고 하니까. 왜 짜증나세요? 저는 형님이 한 말 그대로 한 것뿐인데. 참나, 뭐 살 뺀 거 자랑하러 왔어요?
그래서 이 옷도 굳이 내 앞에 입고 오셨나? 살 뺐으니까 이제 넘보지 말라고? 그러는 형님은 이 옷은 뭐예요? 제가 안 주니까 어디서 비싼 거 따라 사신 거예요? 아, 비싸지도 않겠네요. 그 정도 갖고 싶으셨던 거였으면 그때 그냥 드릴 걸 그랬나 봐요. 명품 카피 제품을 진품마냥 입고 다니는 것만큼 사람 격 떨어져 보이고 민망한 게 없는데 보세요. 옆에 놓고 비교하니까 색감부터 다르잖아요? 얘들이 밥상머리 앞에서 왜 분위기 흐리고 있어? 그만들라고 식사해. 그리고 명품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얘가 이렇게 속없이 보이고 얄밉게 말해도 다 너 생각한다. 며느라, 이번에 한국 들어오기 전에 미국 아울렛 가서 우리 명품 선물 싹 사오지 않았겠니? 나도 하나 받고 이 사람도 하나 받았다. 네 것도 있다고 했으니 한번 보렴. 시어머니께서 하얀 종이봉투를 건네셨어요. 겉에 하이엔드 명품 로고가 박혀 있었는데 조금 철렁하더라고요. 이 인간이 나한테 그럴 리가 없는데 정말로 이렇게 비싼 선물을 사왔다고 싶었거든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의문이 드는 와중에 손은 착실히 포장을 풀고 있었어요. 와, 이거 몇백만 원은 할 거 아니야? 당신 것도 사왔을 줄이야. 감동이다. 순수하게 감동받은 남편의 목소리를 들으며 제품을 꺼냈을 때 저는 표정이 실시간으로 굳는 걸 티내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했어요. 의류 관련 일을 하면서 제일 먼저 배운 게 유명 명품 브랜드 로고의 디테일로 진품을 구분하는 법이었는데 신우이가 선물한 가방은 누가 봐도 가품이었거든요. 마감도 꽤 깔끔하고 광택도 잘 재현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진품으로 착각할 만했어요. 이걸 좋아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는데 저와 약간 말다툼을 한 후라 뾰로통해져 있던 얼굴에 묘한 미소가 감돌더군요. 느낌상 방금 제가 한 말 때문인 것 같았어요. 명품 카피를 진품 마냥 입고 다니는 것만큼 없어 보이는 게 없다고 한 소리요. 지금 이 인간이 저에게 가품을 선물하면서 제가 바로 그런 인간이 되어야 할 예정이었으니까요. 다만 이 자리에서 이게 가품인 걸 밝혀서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는 않아서 그냥 넘어가기로 했어요. 감사합니다, 형님. 제 것까지 챙겨주실 줄은 몰랐네요. 많이 비쌌을 텐데. 이 돈으로 트위트 자켓이나 진품으로 사시지. 그 돈 아껴서 저한테 명품까지 선물해 주시고 감동이에요. 아, 그놈의 트위트 얘기 좀 그만해요. 짜증나니까. 가방이나 잘 메고 다녀요. 올케한테 딱 어울리는 가방이라 생각나서 산 거니까. 형님한테 더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안 그래도 저도 같은 디자인으로 하나 샀어요. 으스대며 제 옆에 놓여있던 가방을 들어 보여주는데 진짜 어이가 없었어요. 자기 건 또 진품으로 샀더라고요.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지 싶은 와중에 스테이크가 나왔어요. 제 스테이크를 다 썰고 먹으려는데 어머님께서 칼이 잘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그럼 이거 드세요. 그거 제가 잘라서 먹을게요. 아유, 그래도 되나? 고맙네. 며느리가 최고야. 다 썰려있는 제 접시를 어머님께 드리면서 어머님 그릇을 저한테 가지고 오려고 팔을 뻗었는데 갑자기 스테이크를 썰던 형님이 칼을 제 트위트 자켓 팔 부분에 대고 쭉 그었어요. 굵은 실들이 엮여있는 트위트라 칼이 실에 제대로 걸려서 연약한 트위트의 실들이 두두둑 끊겨버렸어요. 형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어머머, 죄송해요. 스테이크 썰다가 그만.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접시에 놓여있는 걸 썰다가 갑자기 제 팔을 그은 게 고의가 아니라고요? 네, 아니에요. 당사자가 고의 아니라는 게 왜 그러세요? 고의로 그랬다고 해야 마음이 편하세요? 내가 올케를 미화했다면 명품 선물도 안 했겠지. 절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날씬했을 때도 제가 아끼고 아껴 입던 옷이었어요. 특히나 이 옷은 성인이 되고 엄마가 사주신 첫 명품 선물이었거든요. 일을 해서 선물 들어오는 다른 명품들과는 의미가 달랐어요. 살이 쪘을 때는 트위트 소재 특성상 친축성이 없어 너무 꽉 끼는 느낌이라 못 입고 있다가 이제서야 예쁘게 맞게 되었는데 그걸 찢다니. 게다가 옷을 이런 식으로 망가뜨리면 복구할 방법도 없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니 정말 그동안 당해왔던 게 순식간에 다 떠오르면서 악만 남더라고요. 머리 끝까지 열이 올라있는 상태에서도 신우의 깐죽거림은 끝나지 않았어요.
에휴, 이렇게 조심성 없이 옷을 망가뜨릴 것 같으면 그냥 저를 주시지. 그럼 제가 예쁘게 입은 모습 보고 대리 만족이라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옷이라는 게 돈 주고 산다고 다 제 옷이 아니고 주인은 따로 있다니까요. 솔직히 이 여리여리한 변분홍색은 올케 피부톤이랑은 영 안 맞잖아. 어울리지 않는 옷 구겨서 입고 다니니까 봐봐. 결국 이 사달이 나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저도 나이프를 쥐고 일어나 신우이에게 다가갔어요. 신우이는 잠깐 겁먹은 듯 하더니 다시 희죽대더라고요. 왜요? 내 옷도 찢게? 찢어봐요. 어디 둘이 나란히 찢어진 트위트 입고 다니면 봐줄만 하겠네. 누가 봐도 저렴한 옷이라 자긴 잃을 거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게 한심해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노린 건 그쪽이 아니었어요. 저는 신우이가 옆에 세워놓은 핸드백을 집어 칼로 길게 기스를 냈어요. 비싼 명품 백에 대각선으로 쭉 그은 일자 모양 흉터가 새겨지는데 이상한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더라고요. 신우이가 기겁을 하면서 핸드백을 뺏으라고 하길래 툭 던져져 버렸어요. 제가 던진 핸드백이 그대로 신우이 얼굴에 맞고 바닥에 떨어졌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 죄송해요. 고의는 아니었는데 나도 모르게. 지금 장난해요? 이게 얼마짜리 가방인 줄 알아요? 그러는 형님은 뭐 제 옷 가격 알고 그러셨나요? 서로 실수인데 없었던 일로 하고 서로 용서해주죠. 미쳤어. 제정신 아니야. 이걸 어떻게 보상할 건데? 아, 보상이 필요하세요? 그럼 서로 보상하고 끝낼까요? 어떻게 보상할 건데요? 이거 미국에서 재고도 몇 개 안 남은 모델 데리고 온 거예요. 제가 보상할게요. 대신 형님도 제 옷 보상하세요. 이 옷은 안 파니까 돈으로 보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중고인 거 감안해서 가격은 낮게 쳐드릴게요. 저의 대화를 지켜보고 계시던 시부모님께서도 놀라셔서 그렇게 하라며 형님에게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요. 그럼 제 보상은 어쩌실 건데요? 전 돈으로 보상받기 싫은데요. 전 그냥 이 모델 똑같은 거 새 걸로 다시 구해다 주세요. 엄청 갖고 싶었던 걸 힘들게 구했던 거니까. 그래요. 그럼 잘 됐네요. 저는 그럼 이 가방 안 쓰고 형님 드릴게요. 같은 모델이니까. 그럼 해결이죠? 네? 표정이 왜 그러세요? 같은 모델이잖아요. 아직 포장만 뜯어보고 매보지도 않았는데 형님이 쓰시면 되죠. 그래, 그러면 되겠네. 며느리가 똑똑하구만. 하. 시부모님께선 불편해진 분위기를 풀기 위해 애써 웃음으로 무마하시려는 것 같았어요. 괜히 식사 분위기를 망친 것 같아 너무 죄송해서 다음에 따로 대접을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반면 신우이는 제게 선물한 가방이 가품이라는 걸 차마 말 못하니 우물쭈물거리면서 얼굴이 사색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제 옷값을 검색해서 보여준 뒤 절반만 보내달라고 했어요. 솔직히 이 옷이 제게 의미하는 바나 아끼던 정도를 생각하면 값을 다 받아내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형님이 그 돈을 바로 보내줄 재정적인 형편도 안 되는 것 같기도 해서 절반으로 깎았죠. 절반이어도 꽤 큰 금액이었거든요. 나중에 달라고 안 하고 싶으니까 그냥 이 자리에서 보내주세요. 이렇게 증인들 많은 곳에서 확실히 하면 좋잖아요. 저 올케 그냥 돈으로 해도 될까 우리? 나도 돈으로 받는 게 아무래도 나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어딨어요. 그렇게 갖고 싶은 모델이었다면서요. 이제 구하지도 못할 텐데 그냥 형님 쓰세요. 저는 돈으로 얼른 보내주시고요. 그래, 얼른 보내고 이제 그만 밥 먹자. 그러게 왜 남의 옷에 그렇게 함부로 손을 대가지고는. 그래도 비싸 보이는 옷인데 절반만 달라는 게 어디냐? 몇 번 입은 것 같지도 않고 완전히 새 옷 같은데. 어머님께서 옆에서 핀잔을 하시자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는지 형님은 제 계좌로 돈을 송금했어요. 그 꼴이 참 볼만하더군요. 그 뒤로는 발발 떠는 꼴이 우스워서 속으로 웃음을 한참 삼켰네요. 속이 뻥 뚫리는 듯한 시원함에 간만에 기분 좋은 가족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형님께 전화가 왔어요. 올케 진짜 1억이야? 농담이죠. 저 진짜 돈이 없어서 그런데 그 돈은 좀 돌려주세요. 가방도 가지고 가시고요. 됐어요. 저는 그럴 생각 없어요. 어머님 아버님 없는 자리에서 왜 말을 다르게 하세요?
저는 아까 의사표현 다 했으니까 구질구질하게 이러지 마세요. 전화를 확 끊어버리고 저는 한참 동안 웃음을 터뜨렸어요. 남편은 영문도 모르고 제가 화통하게 웃는 모습은 오랜만에 본다며 좋아하더라고요. 나중에 자초지종을 설명하니 남편도 지긋지긋하다며 학을 뗐어요. 누나가 이 정도로 굴 줄은 몰랐다며 저에게 사과를 하고는 다시는 누나와 마주칠 일 없게 만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하더라고요. 남편이 직접 온몸으로 체감을 해서인지 정말 그 다음부터는 신우이와 만날 일은 별로 없었어요. 그렇게 조카 예쁘다더니 이제는 어쩌다 한번 연락을 하게 돼도 제 딸 안부도 묻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까불다 큰 코 다치더니 기가 확 죽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 사람이 잘해주고 참아줄 때 적당히 했어야 했는데 선을 모르고 넘나든 자의 최후는 항상 이런 것 같아요. 여기까지 긴 사연을 봐주신 여러분께 한마디 드리고 싶다면 선을 침범하는 사람의 발은 한 번쯤 꾹 아주 세게 밟아주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선을 넘었다가 아팠다는 기억이 각인되면 더 이상 함부로 선을 넘지 않더라고요. 참지 마시라고요. 물론 여러분의 인생에는 이렇게 선을 넘나드는 사람이 없길 바라지만요. 그럼 항상 건강하시고 오늘도 내일도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40대 초반 고2, 고1 남매를 혼자 키우고 있는 돌싱맘입니다. 벌써 친정아빠가 돌아가신 지 3년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혼한 지는 2년이 조금 지났는데 시간이 참 안 가는 것 같으면서도 문득문득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들 느끼시겠지만 내 아이 키울 때는 시간이 참 안 가잖아요. 그러다가도 언제 이렇게 훌쩍 컸나 싶은 게 또 시간인데 벌써 큰애가 17살이라는 게 새삼 낯설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리고 전 남편과 또 전 시어머니가 있었던 결혼 생활을 떠올리면 그 긴 시간 나는 왜 미련하게 참고 살았을까 스스로 한심하다 여기는 때도 있는데요. 저는 어릴 때 친정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홀엄마 밑에서 자랐어요. 제 아래 4살 터울 남동생이랑 같이 살았는데 엄마는 늘 바빴고 늘 불만이 가득하셨어요. 친정엄마가 이혼하면서 상처가 많으셨거든요. 그리고 미련하게 감당도 되지 않으면서 저랑 동생을 키우겠다고 친권까지 가지고 오셨는데요. 그러니 친정아빠는 홀가분하게 외국으로 나가 소식도 모르고 살았죠. 그러면서 저도 아빠에 대한 서운함이 짙어져 원망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어른이 되어 생각해보니 엄마는 아빠가 늦게라도 용서를 빌고 돌아오길 바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게 저희 남매를 붙들고 계셨는데 그런 아빠가 해외로 가버려 영영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자 늘 우울감과 조절이 힘든 분노에 사로잡혀 사셨어요. 그리고 그게 문제가 되었던 건지 제 나이 고2 때 엄마가 쓰러지셨는데요. 저는 평상시 그냥 엄마가 당신 성격에 속병을 키운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큰 병이었더라고요. 엄마가 쓰러져 뒤늦게 간 병원에서는 손도 대지 못할 정도로 엄마 몸이 엉망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사람이 이 정도가 될 때까지 병원에 안 갈 수 있냐고 의사 선생님은 자신의 의사가 된 이후 이런 환자는 처음이라며 화를 낼 정도였어요. 그렇게 엄마는 온몸에 암세포가 퍼져 보름 만에 돌아가셨는데요. 그때 저도 동생도 충격이 컸어요. 그리고 저희 남매는 각자 저는 이모에게 동생은 삼촌에게로 가서 컸고 대학은 꿈도 꾸지 못해 일찍 취업해 독립해 살다가 전 남편을 만나 연애를 했어요. 물론 제가 연애할 여유가 있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워낙 외로움도 잘 타고 마음 깊은 곳에 가족에 대한 원망과 그리움이 크다 보니 남편과 있는 시간이 마음 편하고 좋았죠. 그리고 전 남편은 사정이 딱한 저를 참 따뜻하게 품어준 사람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늘 전 남편과 붙어 있고 싶었어요. 이 남자 옆에 있으면 안정감이 들고 나라는 사람도 사랑받는 여자라는 느낌이 들어 좋았는데 너무 붙어 있던 게 문제였을까요? 아이가 먼저 저희를 찾아왔죠. 그렇게 저는 결혼하게 되었고 시어머니의 가진 구박을 견뎌야 했는데요. 시어머니는 제가 당신 아들 앞길을 막았다며 저를 향한 원망이 대단하셨어요. 아이까지 생겼으니 결혼을 안 시킬 수 없고 제가 일부러 자기 아들 잡으려 몸을 굴렸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셨죠. 아, 금쪽 같은 내 아들 앞길을 저것이 지 몸 관리 제대로 못해 막았어. 내가 이 꼴을 보려고 옥이야 금이야 내 아들을 키운 게 아닌데. 하나님 아버지, 이 억울함을 어찌하나요? 이렇듯 모든 화살은 저에게로 쏘시며 저는 졸지에 앞길 창창한 사람 발목 잡은 꽃뱀 같은 여자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남편은 늘 제 편을 들어주고 자기 엄마에게도 맞서며 그나마 저를 보호해 주려고 했는데요. 그것도 영원하지는 않더군요. 제가 둘째를 낳고부터는 남편 역시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아 밖으로만 나돌았어요. 술과 도박에 빠져 인생 한방, 인생 역전 같은 허황된 꿈만 쫓았는데 그래서 매일 저는 아이들을 위해 밤이고 낮이고 심지어 새벽까지도 일만 해야 했었죠. 아이들이 고맙게도 공부를 참 잘했거든요. 그래서 저라도 열심히 벌어 아이들 학원비와 학비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해결하고 싶었는데요. 남편은 그런 속도 모르고 제가 아둥바둥 벌어오는 돈을 탐하곤 했어요. 자기가 한 방에 터뜨려 호강을 시켜준다는 거였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저는 늘 돈을 집에 두지 않았어요. 은행이 가장 안전한 곳이었죠. 게다가 혹시 몰라 카드도 만들지 않았는데요. 그렇다 보니 남편이 저한테서 돈을 뺏어갈 수는 없었어요. 그러니 늘 남편은 불만이 많았고 작은 애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즈음에는 저도 지쳐 사내 만에 이혼도 진지하게 고민하던 저였는데 제가 또 이혼하려고 이혼 서류를 내밀면 남편은 그제야 잘못했다고 빌고 반짝이긴 했지만 나가서 돈도 벌어오고 노력하는 모습으로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그리고 남편의 그런 모습에 시어머니는 집안에 여자가 잘못 들어와 자기 아들이 기가 죽어 저러고 산다며 저를 탓하셨는데 시어머니도 정말 지독한 사람이었어요. 자기는 힘들어서 못한다고 작은 집에 몰아준 제사를 전부 가지고 오셔서 저 혼자 다 하라고 시키셨는데요. 며느리가 저 혼자도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제 손이 형님은 시어머니와 앙숙인 관계로 시댁에 얼굴을 비추지 않았는데 저도 결혼식 때 얼굴을 한번 보고는 이혼하는 그날까지 형님 얼굴은 본 적도 없을 정도예요. 그러니 형님과 시어머니 관계는 말할 것도 없었는데 그렇게 앙숙이면서도 당신 아들이랑 살려면 돈이라도 보내야 한다고 꼬박꼬박 50만 원씩 뜯어내던 분이셨어요. 그 돈을 형님이 드리는 건지 아니면 아주버님이 드리는 건지 모르지만 그 돈은 매달 꼬박꼬박 입금이 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50만 원 액수도 형님네가 아닌 시어머니 결정하신 건데 큰아들이니 그 정도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셨답니다. 그리고 저희는 둘째니 매달 30만 원에 이렇게 제사나 명절 때 제가 와서 몸으로 떼우라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아무런 눈치도 보지 않고 저에게 제사와 차례 준비를 떠넘기셨어요. 그리고 당신은 조상님 제사를 가져왔다는 명분으로 선산 지분을 모두 챙겨 당신 이름으로 돌리셨는데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주인이 받는다고. 시어머니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당신이 이속을 챙기셨죠. 이렇듯 저의 시어머니는 돈이라면 아주 환장하는 양반이었는데 저한테 툭 하면 이게 다 내가 니들 생각해서 제사 가지고 온 거야. 내 앞으로 해놓은 선사는 결국엔 우리 둘째 아들 거고 너도 그 덕을 볼 텐데 세상에 공짜 있니? 그러니 힘들다 억울하다 생각 말고 정성으로 차려. 네 형님한테 안 뺏기려면 너도 성의를 보이란 말이야. 저는 저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네요. 세상엔 공짜가 없다면서 시어머니 당신은 날로 드셨잖아요. 그리고 왜 자꾸만 형님과 저를 경쟁하는 사이로 만드는 건지. 원래도 싫은 사람이었지만 저는 시어머니의 검은 속을 보고 없던 정도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었죠. 형님과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잔심부름도 미안한 기색 없이 저에게 시키셨는데요. 병원 예약부터 김장 같은 것도 온전히 제 몫이었어요. 당신 아들 발목 잡은 대가라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그것도 한두 번이지. 남편이 남편 같지도 않은데 그걸 다 하는 여자가 어디 있나요? 특히나 사내 만회할 때는 내가 왜 그걸 하냐고 시어머니에게 따지기도 했는데요. 그러면 시어머니는 또 자기 아들 인생을 망쳐놓고 제가 며느리 도리도 하지 않는다며 신세 한탄을 늘어놓으셨는데요. 솔직히 그런 건 무시하면 그만이었어요. 그렇게 몇 번 저에게 당한 시어머니는 이젠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그 특유의 갈라지는 목소리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셨는데 며느리 짬밥이라는 것이 정말로 있는 건지 그것도 무섭지 않더군요. 특히 정말로 남편과 갈라서야겠다고 결심을 했을 때는 목소리도 듣고 싶지 않아 전화도 받지 않았는데요. 그러면 시아버님이 나서서 이 일을 해결하려 하셨어요. 사실 저는 식구들 중에 그나마 시아버님을 친정 아버지처럼 따라갔거든요. 말수도 별로 없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영 모르는 얼굴을 하고 계시지만 제가 정말 죽겠다 싶으면 그때는 남편 대신 나서는 사람이 그나마 시아버님이셨어요. 그리고 시아버님은 자기가 미안하다고 사과하시며 아이들을 생각해서 저더러 참으라 하셨는데 저에게 약점은 아무래도 아이들이었어요. 제가 이혼 가정에서 자라 불행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제 아이들은 그러지 않길 바랬거든요. 게다가 저는 이혼하고 돌아갈 친정도 없고 남동생과도 거의 연을 끊고 산 거나 다름이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아이들에게 친척이라고 만나게 해줄 사람이 없었는데요. 그게 참 명절이고 연말연시고 사람을 특히 외롭고 비참하게 만든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형편없는 시댁 식구들이라도 애들을 생각하면 나름 미련이 있었는데 저한테는 빵점짜리 시어머니셨지만 그래도 손자 손녀에겐 그럭저럭 괜찮은 할머니셨거든요. 그렇게 울며 겨자 먹듯 또 제 스스로 합리화하며 여러 번의 이혼 고비를 넘겼고 거의 포기하며 10년 넘게 살았어요. 지금이야 또 제 사연을 듣는 제3자인 분들은 그걸 왜 참고 살아? 진작 이혼했어야지 라고 하실 게 분명할 텐데 저는 미련하지만 다른 여자들도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네요. 네, 제가 바보였죠. 아이들 때문이라고 말은 했지만 이혼을 하기가 무서웠던 것도 사실이었어요. 어쩐지 제가 저희 엄마의 길을 그대로 걷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엄마처럼은 살고 싶지도 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전부 중학생이 되었을 즈음 남동생의 연락으로 저희 남매는 참 오랜만에 재회를 했죠. 남동생은 그동안 제가 참 걱정되고 보고 싶었다고 했는데 다행히 동생은 잘 자라 회사도 좋은 데 다니고 나름 성공한 모습이었어요. 삼촌이 그래도 나 많이 챙겨줬어.
싫다고 하는데도 공부시키고 과외도 붙여주고 꿈도 없어서 배회했는데 좋아하는 것도 찾아주면서 진로 결정에도 도움을 많이 줬거든. 그래서 공부하고 대학 가고 군대 가고 또 취직하고 그러다 보니 시간이 이렇게나 흘렀네. 누나는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다? 나도 뭐 잘 지냈어. 결혼도 했고 남편이랑 애들이랑 그럭저럭 잘 살거든. 다행이다. 나는 사실 누나 걱정 많이 했거든. 이모가 생활이 넉넉한 편은 아니었잖아. 그리고 삼촌한테서 누나가 독립해서 나갔다는 소식은 듣긴 했는데 동생은 차마 뒤에 말을 하지 못하고 말끝을 흐렸어요. 아마도 제가 어렵게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겠죠. 그래서 나름 자기가 성공해서 저를 돕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대기업 연구원으로 연봉도 꽤 높고 대출이 있긴 하지만 집장만도 했다며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명함을 주는데 그땐 기분이 참 묘하더군요. 분명 기쁘기도 했는데 왠지 모를 창피함도 있었어요. 나도 동생처럼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 그런 한심한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명함을 받아놓고 제가 먼저 연락하는 일은 없었죠. 그리고 동생도 그런 제가 아마도 많이 낯설고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게 1년인가 시간이 지나고 동생에게서 또 연락이 왔는데 그때는 이미 머릿속에서 지워진 아빠라는 존재에 대해 동생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엄마랑 이혼하고 해외에 나가 산다고만 알고 있던 아빠는 알고 보니 두바이에서 작은 사업을 하며 살았고 현재는 몸이 많이 좋지 않아 한국에 돌아왔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하다가 동생에게 연락이 갔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동생은 아빠에 대한 나쁜 기억이 많이 없어 기꺼이 아빠를 만나러 갔고 생각보다 몸 상태가 많이 좋지 않은 아빠의 병간호를 자처하며 저에게도 연락을 했는데 저는 썩 내키지 않았어요. 엄마가 힘들어하고 불평불만 넘어 아빠를 그리워하고 기다렸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괜히 아빠가 미웠거든요. 하지만 동생은 누나, 그래도 우리를 낳아준 부모잖아. 아빠 상태가 진짜 많이 안 좋아.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아빠 얼굴 한번 보러 와. 애들도 데려오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마지못해 저만 아빠가 입원해 있다는 병원에 갔었네요. 솔직히 아빠의 얼굴은 이제 기억조차 나지 않을 만큼 다 잊었는데 앙상하게 뼈만 남고 검게 그을린 피부를 보니 눈물이 먼저 맺히더군요. 하지만 저는 제가 왜 그러는지 저도 제 감정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아빠는 그런 저를 단번에 알아보시고 하염없이 이리 오라며 손짓하셨는데 발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무리 발을 떼보려고 해도 마치 누가 붙들고 있는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는데 이내 아빠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손짓을 멈추셨어요. 그렇게 저는 제 친정 식구들과 어색하고 불편한 재회를 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핏줄이라고 신경은 계속 쓰였는데 친정아빠도 나름 해외에서 고생도 많이 하고 저희 남매 걱정에 어떡하든 돈을 보내고 싶어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돈을 송금하기도 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 중간에서 저희에게 전달하겠다고 했던 친척들이 가로채고 저희한테 줬다고 거짓말을 했다더라고요. 그리고 한참 지나고 나서야 엄마가 죽고 저희 남매가 헤어져 지냈다는 걸 알았는데 그때는 일이 너무 커지고 바빠 한국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다며 뒤늦게 눈물의 사과를 하셨는데 그때 제 마음의 앙금이 풀어졌어요. 저도 결혼해서 남편과 부부 문제로 사내 만회하는데 아빠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게 조금씩 우리 가족은 진짜 가족이 되어갔는데 시간은 저희 남매를 기다려주지 않더군요. 아빠는 급하게 상태가 나빠지셨는데
나중에 합병증까지 생겨 정신을 잃으셨고, 그러는 가운데 기계장치에 의존해 겨우 연명하다 결국엔 저희 남매 손을 잡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렇게 빈소가 차려지고 세상 불편한 장례식이 시작되었죠. 아주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친가 쪽 친척들은 죄다 저희 남매를 힐끔거리고 좋지 못한 시선으로 봤는데, 남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아마도 아빠가 남긴 유산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요. 하기사 조카한테 갈 돈도 중간에서 가로채는 사람들인데, 그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나타난 자식들이 좋게 보이진 않았겠죠. 그리고 그 빈소에는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남편과 시어머니도 참석해 조문을 했는데, 그래도 그땐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평소 원수 같은 인간들이지만 고맙더군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빈소에 사람이 너무 없다며 이틀 내내 발걸음을 하셨는데, 그래도 시어머니라고 며느리를 다 챙겨주시네 하며 감사한 마음이 절로 들었어요. 하지만 저희 시어머니가 그런 훌륭한 인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꿍꿍이가 있었는데 그건 역시나 돈이었어요. 첫날 조문하고 식사를 하는 중 친가 친척들이 하는 유산 이야기를 들었더라고요. 그리고 행여 제가 눈알합시고 장례 비용을 부담할까봐 그것까지도 코치하려 오지랖을 부리셨어요. 있잖니? 너 행여라도 네가 장례식 비용 낼 생각은 하지도 마라. 보아하니 네 동생 잘 사는 것 같은데. 원래 이런 건 장남이고 상주가 나서서 내는 거야. 너는 출가 외인이다. 부의금만 딱 챙겨서 입 닦아. 네? 어머니도 참. 그런 건 제가 동생이랑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하긴 뭘 해. 어차피 니들 거의 남처럼 살았잖아. 자고로 돈 문제만큼은 핏줄이고 뭐고 없는 거야.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손님이라도 많으면 또 몰라. 이건 순전히 파리만 날리는데 저것들 전부 돈이란 말이지. 내가 오죽하면 여기 와서 삼시세끼를 다 먹겠니? 그거였어요? 저는 또 어머님이 손님이 너무 없다고 저 생각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요. 물론 그 마음이 제일로 크지. 너는 사람을 뭘로 보고 그러냐? 그리고 내가 참 궁금했는데 네 친정아버지 병원에서 돌아가셨지? 그럼 그 병원비는 어떻게 했어? 설마 너도 냈니? 어머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누가 냈든 어머니랑 상관없잖아요. 제가 무슨 시댁 재산 빼돌려서 저희 아빠 병원비랑 장례식 비용을 내나요? 아니면 그이가 벌어오는 돈으로 했을까 봐요. 벌어도 제가 더 벌고요. 이런 문제는 제가 알아서 해요. 시어머니는 제가 너무 짜증 섞인 말로 경멸하듯 말하니 주변 시선을 의식하고는 헛기침을 하며 주변 눈치를 봤어요. 그리고는 더 작은 목소리로 내가 너 걱정해서 하는 소리야. 미우나 고우나 너는 내 식구인데 나보다 못한 니네 친정 사람들한테 이용당하지 말라고 라고 하셨는데, 그냥 인간적으로 경멸스러워서 상대하지 않았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저는 제 일만 하려 했는데, 포기를 모르는 집요한 시어머니는 저를 졸졸 따라다니며 앵무새처럼 같은 말을 반복하셨고, 저도 참다 그만 좀 하라고 큰 소리로 짜증을 냈는데 그걸 남동생이 다 보고 있었더라고요. 솔직히 그때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었어요. 대단하게 잘해준 거 없는 누나지만 동생한테 그런 창피한 모습은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웬일로 시어머니는 제가 내는 짜증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성질을 죽이며 저에게서 떨어지려 하지 않으셨는데요. 이윽고 궁금해 죽겠다는 당신의 본심을 저에게 이야기하시더군요. 자기가 듣기로 저희 친정아빠가 두바이에서 사업을 했고 그걸 정리하면 좋게 20억은 된다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제 동생 눈치를 살피며 또 이런 말을 하셨어요. 내가 다 들었다. 너 정신 똑바로 차려.
여기서 유산 뺏기면 네가 등신이다. 네? 그건 또 무슨 말이에요? 네 아버지 두바이에서 사업했다며 다른 가족들이 그러던데 그거 정리하면 20억은 될 거래. 그럼 그 돈을 누가 챙기겠니? 자식들이 너랑 네 동생일 거잖아. 어머니, 그거 아니에요. 20억은 무슨. 얘가? 내가 이미 다 들었다니까. 뭐야, 너 혹시 내가 돈 달라고 할까봐 그러냐? 우선 그건 나중에 따지고 네 동생들어 유산 포기하라고 해. 너는 힘들게 살았지만 네 동생은 호의호식하고 살았잖아. 그럼 이제라도 네가 받아야지. 최대한 좋게 얘기해봐. 사는 게 좀 힘들다고. 애들도 좀 팔고 그래. 어? 그래. 나랑 네 시아버지도 큰 병 걸려서 병원비가 장난 아니라고. 좀 물고 연기를 해보란 말이야. 저는 시어머니의 돈 없는 상상의 나래에 입이 떡 하고 벌어졌어요. 사실대로 말하자면 저희 아빠한테 그런 유산은 없었거든요. 20억은커녕 2억도 없었는데 이것저것 정리하면 한 5천 정도는 나올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것도 누구처럼 욕심낼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병원비고 이것저것 모든 비용을 동생이 다 냈는데 그것만 홀랑 탐하면 제가 인간이 아닌 거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아빠에게 20억의 유산이 있는 줄 알고 혼자 들떠서 남편한테도 그 이야기를 했고 남편이 뒤늦게 빈소에 도착했는데요. 가만 보니 입꼬리가 아주 찢어지게 올라가 있더군요. 20억 만질 생각에 아주 좋아 죽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실수할까 겁이 나 아니라고 사업 다 망하고 아픔으로 귀국한 거라고 몇 번이고 설득을 했는데 그들은 제 말을 믿지 않았어요. 듣고 싶은 것만 듣겠다 이런 거죠. 그리고 그날 저녁 발인을 하루 앞두고 조용히 빈소에서 한바탕 난리가 났는데요. 글쎄 시어머니와 남편놈이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제 동생에게 했더군요. 아니, 나는 고생하고 산 누나를 좀 생각해 달라는 거죠. 대기업 다닌다면서요. 그럼 대학도 좋은 데 나왔을 거고 돈도 많이 벌었을 텐데 누나한테 미안하지 않아요? 내가 내 며느리가 힘들게 산 생각만 하면 가슴이 찢어져서 그래. 가슴이 찢어져요? 제가 어제 오늘 본 사돈어른은 그런 분이 아니신 것 같던데요. 무슨 얘기를 잘못 들으셨나 본데 유산을 포기하기 이전에 저희 아버지한테 그런 돈은 없습니다. 어허, 처남. 우리가 다 들었어. 이제 와서 딴 말해도 소용없다니까. 사실은 내가 좀 힘들어. 내가 잘 돼야 누나도 행복하고 처남 조카들도 잘 크고 할 텐데 여기저기 돈 문제 때문에 나 깜빵 가기 직전이야. 우리 좀 도와줘. 응? 언제 봤다고 처남 소리를. 그럼 말 나온 김에요, 매어. 우리 누나한테 좀 잘하고 살면 안 돼요? 우리 누나 너무 고생하고 사는 것 같던데 남편이면서 부끄럽지도 않아요? 뭐야? 이게 나를 언제 봤다고? 진정해라. 그러다 20억 날아간다. 그러지 말고 사돈총각, 우리 입장 좀 잘 생각해줘. 막말로 그 돈 없어도 사돈총각은 잘 살 수 있잖아. 우리 아들 말 생각하지 말고 누나만 생각해. 네, 사돈어른 말처럼 지금 보니 저희 누나만 생각해야겠네요. 여태 저희 누나한테 어떻게 하셨는지 안 봐도 알겠어요. 저 유산 포기 안 하고요. 누나도 포기 안 할래요. 당장 이혼하라고 할 겁니다. 뭐야? 야, 너 지금 나랑 해보자는 거야? 새파랗게 어린 게? 너는 위아래도 모르냐? 어머님이 흥분하니 덩달아 흥분한 남편놈은 남동생과 조용한 빈소에서 주먹다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소란스러움에 빈소에 딸린 방에서 아이들과 쪽잠을 자고 있던 저는 놀라서 뛰쳐나왔고 음식을 나르던 쟁반을 들고 가 남편 머리통을 날려버렸는데요. 그 모습에 시어머니가 화들짝 놀랐어요. 그리고는 제 머리채를 잡았고 저도 질세라
시어머니의 뽀글거리는 머리를 힘껏 잡았는데요. 그땐 제 동생이 나서서 시어머니 손에서 저를 빼내주었죠. 그러고는 원수를 보듯 저랑 남동생 그리고 시어머니와 남편이 대치했어요. 그러는 와중에 저는 왜 이런 사달이 났는지 듣게 되었고 너무 어이가 없어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헛수고 그만하고요. 저희 아빠 유산은 그게 얼마가 되었든 전부 동생 거예요. 동생이 준다고 해도 저는 받지 않을 겁니다. 저도 염치가 있어요. 누굴 자기들이랑 같은 급인 줄 알아요? 그러니 김치국 그만 마시고 당장 돌아가요. 그리고 당신 딱 기다려. 이젠 진짜 이혼하자. 미쳤냐? 내가 20억을 두고 너랑 곱게 이혼하게? 나랑 이혼하고 싶어? 그럼 그중에 10억 나한테 줘. 고아 같은 너랑 내가 산 세월이 얼마냐? 그 정도 보상은 있어야지. 보상 같은 소리 하네. 보상은 내가 받아야지.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니? 그래도 인간 하나 보고 한 결혼이었는데 그것도 오래 못 갔잖아. 됐고 소송할 테니 준비해. 10억? 나도 구경이나 해봤으면 좋겠다. 저는 정말 이젠 끝이다 하는 마음으로 내질렀어요. 그러자 그 인간이 제가 돈이랑 남동생 믿고 설친다며 급기야 제 앞에서 손을 올렸고 그걸 본 남동생이 눈이 돌아 남편을 제압했는데 남편은 힘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쭈구리가 되더군요. 사실 저희 남편은 삐쩍 말라서 힘이라고는 없는 인간이었거든요. 그래도 연애하고 신혼 때까지만 해도 살이 좀 있는데 키도 작은데 살까지 빠지니 인간이 참 없어 보였어요. 그에 반면 제 동생은 키도 183에 딱 봐도 관리하는 몸이었는데요. 이건 뭐 처음부터 게임이 되지 않았죠. 그러자 이번엔 시어머니가 제가 휘둘렀던 쟁반으로 제 동생 등짝을 내리치셨는데 그땐 저도 가만히 있지 않고 시어머니를 밀쳤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아이고 며느리가 시애미를 잡네. 밖에 사람 없나요? 이 콩가루 집안 남매가 사람을 잡아요. 라며 소리를 지르셨는데 그때 큰아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할머니 소용없어요. 제가 아까부터 동영상 다 찍었고요. 이걸로 이제 우리 엄마 해방시켜 줄 거예요. 저는 몰랐는데 애들이 이걸 다 동영상 촬영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손주한테만큼은 잘했던 시어머니는 충격을 받으신 건지 넋을 놓고 눈만 깜빡깜빡 하셨는데요. 저희 남편은 저랑 제 동생을 폭행으로 고소하겠다고 난리를 쳤어요. 그렇게 막장 집안 싸움이 시작되었죠. 저는 동생의 적극적인 권유로 유명 로펌의 이혼 소송까지 같이 의뢰했는데 저희 아빠의 유산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한 남편이 싸울 가치도 없다며 이혼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돈도 없는데 남동생만 믿고 까분다며 저더러 멍청하다고 했는데요. 제가 얼마있지도 않은 아빠 유산까지 넘기려 하니 저한테 나중에 후회할 거랍니다. 후회하고 자기를 찾아와도 소용없으니 애들 전부 데리고 자기 인생에서 꺼지라고 했는데 애비 노릇도 하지 않으려는 인간에게 저는 아무런 미련 없어 가지고 있던 거 전부 다 들고 그놈이랑 이혼했어요. 그놈은 재산 분할해야지 왜 다 가져가냐고 지랄 발광했지만 생활비도 뜨문뜨문 가지고 오고 제가 모든 걸 해결하며 살았다는 게 통장 거래 내역에 다 드러나 얼마 있진 않았지만 전세 보증금은 온전히 제 몫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놈에게 양육비 필요 없으니 죽을 때까지 얼굴 보이지 말라고 했는데요. 그때 마음을 아주 굳게 먹었죠. 무슨 일이 있어도 애들은 잘 키울 거고 저 역시 애들 옆에서 오래오래 살 거라고요. 그런데 동생이 먼저 저에게 손을 내밀었고 이제라도 같이 살자고 했는데 동생한테는 아주 오랫동안 연애를 한 여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2년 정도 후에 결혼을 할 생각인데 그때까지만 가족으로서 같이 살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좋다고 했어요. 동생한테 뜨신 밥 한번 해주지 못했는데 장가 가기 전에 뭐라도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동생은 저 몰래 제 통장에 1억이라는 돈을 넣었는데요. 그 사실을 나중에 알고 불처럼 화를 냈어요. 야, 너 누나가 그런 사람으로 보여? 아님 불쌍해 보이니? 그래서 같이 살자고 하고 1억을 내 통장에 넣은 거야? 누나, 진정해. 내가 설마 그렇게 생각했겠어? 나는 그냥 누나도 그 정도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랬어. 사실 나 누나가 이모네 집에서 고생하면서 사는 거 알았거든. 근데 나는 힘이 없어서 누나를 도울 수 없었잖아. 그래서 나중에 누나 만나면 준다고 모은 돈이야. 물론 그 돈이 1억은 아니고 아버지 유산 얼마 되진 않지만 똑같이 나눠야지. 누나도 딸이잖아. 그리고 나도 늦었지만 삼촌 노릇 하고 싶고. 저는 동생의 말에 눈물이 먼저 나와 더는 화를 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동생은 잘 사는 모습으로 그 돈 갚는 걸 대신해달라고 했는데 애들을 생각해 그러고 싶었죠. 그리고 제가 잘 살아야 동생과도 앞으로 자주 보고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조금씩 변했어요. 저는 동생 결혼할 때 제대로 누나 역할을 하고 싶다는 마음과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성공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꿈만 꾸던 가게를 차렸고 제 가게는 제 꿈이 가득한 카페였는데요. 딸아이가 큰 도움이 되었어요. 원래도 손재주가 좋고 사진이며 컴퓨터며 못하는 게 없었는데 어찌나 야무지게 홍보 영상을 만들어 인터넷에 올리던지 그 덕을 아주 톡톡히 봤다니까요. 그렇게 순식간에 오픈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몰려왔고 저는 너무 기쁘고 감사한 마음에 서비스도 주고 매 순간 친절한 응대를 했는데 그게 또 좋은 이미지가 되어 제 가게는 잘 되었어요. 덕분에 투자한 돈도 전부 뽑았고 저는 매달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순수익을 올렸는데 너무 바빠서 직원을 둘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것보다 인성과 인상이 좋은 직원 위주로 뽑아 지금까지도 가게를 잘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제 며칠 뒤엔 동생이 장가를 가는데 동생 신혼집에 5천만 원을 보태줬어요. 사실 제가 받은 돈이 더 많지만 나중에 차차 더 많이 갚아줄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디서 제 소식을 들었는지 이젠 완전 거지꼴이 된 남편이 제 가게에 찾아왔는데요. 정말이지 그땐 귀신을 본 것처럼 너무 놀랐어요. 그런데 이 인간이 가게 차릴 돈이 어디 있었냐며 또 난리를 치기 시작했고 급기야 경찰서까지 가게 되었는데 이혼한 마당에 경찰서까지 가게 되다니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양육비도 안 받고 위자료도 없다시피 한 이혼이었는데 이 인간들을 제대로 혼쭐을 내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게 찾아와 행패 부린 걸 토대로 접근금지 신청과 피해 보상을 세게 청구했는데요. 그땐 이 인간이 사색이 되어서는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빌었어요. 자기가 정말로 빚 때문에 실형을 살게 되었다며 그것만이라도 해결해달라고 사정을 하는데 애들 생각해. 아무리 못난 아빠라도 아빠가 전과자면 애들한테도 좋을 게 없지. 애들 시집장가는 제대로 가겠어? 아빠가 전과자인데. 자기도 그 서러움 잘 알잖아. 이딴 말을 입에 담아 제 속을 뒤집어 놨어요. 그래서 그딴 걸로 내 새끼 인생 안 망가진다고 또다시 나타나 내 인생 방해하면 그땐 지금보다 10배 배상금을 청구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러자 그 인간은 난데없이 저를 사랑하고 있다며 합치자고 했어요. 사실은 그 말을 하고 싶어서 찾아온 거라며 딸애가 만든 가게 홍보 영상을 봤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얼른 저를 다시 데려오라고 성화를 부렸다고 했는데요.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어요. 그렇게 구박하고 못살게 굴더니
이젠 제가 돈 좀 버는 것 같으니까 저를 어쩌지 못해 모자가 안달이 났더라고요. 그러면서 슬쩍 장인어른 유산이 사실은 좀 있었던 거지?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나랑 이혼하자마자 카페를 차려서 대박이나? 하는데 시원하게 그놈 급소에 발차기 해주었어요. 입만 열면 사람을 기함하게 만드는데 내 소원은 네 면상 안 보고 사는 거라고 말해줬네요. 그리고 오늘 일 역시 동생한테 꼭 얘기할 테니 기다리라고 했는데요. 그때 저희 아빠 장례식장에서 제 동생한테 제압당하고 꼼짝을 못하던 놈이라 그런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군요. 그러고는 고아나 다름없던 게 잘난 남동생 생겼다고 제가 깝친다고 했는데 그 말이 맞다고 했어요. 잘난 동생이 이젠 내 뒤에 떡하고 버티고 있는데 제가 뭐가 무섭겠냐고요. 그러니 이제 옛날의 저는 잊어버리고 구질구질한 네 인생이나 살라고 했는데요. 그 다음날 어디 시골 할머니 얼굴을 한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펑펑 울며 자기도 이혼당하게 생겼다고 저더러 도와달라고 했는데 이놈의 모자지간은 왜 이렇게 저를 못살게 구는 건지 화딱지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더 들을 것도 없어서 바로 경찰 불러 쫓아내버렸습니다. 아들이 와서 한바탕 하고 갔는데 얼마나 멍청하면 바로 엄마가 찾아와 또 난리를 치냐고요. 그리고 이젠 이혼한 남인 저에게 뭘 도와달라고 하는 건지 저는 전 시어머니 역시 접근 금지 신청했어요. 그러자 모자지간은 더는 저와 아이들에게 접근하지 못했는데 그제야 다시 평화가 찾아왔죠. 이제 아이들 모두 고등학생이라 엄청 중요한 시기인데 이런 일로 마음을 들썩이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동생에게도 이젠 누나도 이런 일은 혼자 잘 처리하고 잘 산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는데 그제야 동생이 안심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 이젠 누나 걱정하지 말고 네 와이프만 위하고 행복하게만 살아. 애기 낳으면 내가 애기도 봐주고 더 잘해줄게. 아니야. 무슨 누나가 우리 애까지 봐. 우리 애는 우리가 봐야지. 그냥 누나는 지금처럼만 내 옆에 있어줘. 누나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나한텐 누나가 엄마잖아. 우리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동생은 다 컸지만 저에겐 아직도 헤어지기 전에 어린 동생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기꺼이 엄마 같은 누나가 되어줄 생각인데요. 저 역시 동생에게 마음의 빚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죽을 때까지 저는 동생이 원하는 누나가 되어 줄 생각입니다. 물론 올케에게도요. 올케도 참 좋은 사람이에요. 마음이 얼마나 예쁘고 행동 하나하나에 배려가 있는지 둘을 보면 선남선녀가 따로 없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그리고 꼭 바라건대 누구처럼 초심을 잃지 않고 지금 마음 그대로 백년해로 했으면 좋겠어요. 언젠가는 저에게도 인생길을 같이 걸을 친구 같은 누군가가 나타나 주겠죠. 물론 지금 당장은 엄두도 나지 않고 남자한테 질려 어느 누구도 받아줄 생각이 없지만 아이들 다 크고 저 혼자 남았을 땐 그냥 쓸데없는 농담이나 주고 작은 일도 같이 웃을 수 있는 누군가는 만나고 싶거든요. 아마도 그때쯤이면 저도 사람 보는 눈이 생겨 좋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구별할 수 있겠죠. 꼭 그런 안목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며 살겠습니다. 일단은 아이들이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능력 있고 지혜로운 엄마가 되려고요. 그리고 다행히 아이들이 큰 사춘기의 파도도 없이 지금까지 잘해주고 있는데 부디 저희 아이들이 무슨 일을 하든 행복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의 말씀 많이 부탁드립니다. 저 역시 그 응원을 원동력 삼아 열심히 살아볼게요.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힘든 때도 많지만 열심히 살아가는 다른 분들의 사연을 들으며 힘을 많이 냈어요.
제 사연도 어느 누군가에겐 그런 힘이 될 수 있길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행복한 날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